하락장에 뭔가를 투자를 해서 손실을 내는 것보다 그냥 현찰 갖고 있는 게 가장 최고의 투자이기도 하거든요. 밥소장 부동산입니다. 요새 부동산에 대해서 전망들이나 분위기에 대해서 상당히 좋지 않죠. 아무래도 금리가 계속 올라가기도 하고, 그리고 환율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좋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좋게 얘기하는 전문가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좋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주식이나 금융 같은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봐야 되나. 그리고 예전에 보면 지금과 비슷한 시점들이 몇 번 있었어요. 옛날에 오일 쇼크 때도 그랬고, 그리고 IMF 때, 그리고 금융위기 때도 몇 번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었는데, 지금은 그때랑 비교해서 뭐가 다르고 또 뭐가 똑같은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은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자꾸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왜 올라가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어야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부동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있는데 물가가 오르거나 물가가 내리거나 하는 상황이죠. 인플레이션은 언제 생겨나죠? 보통은 국가 경제가 상당히 좀 좋아질 때, 그때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반대로 디플레이션은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일어나죠. 그러면은 왜 경기가 좋아지면 물가가 오르냐?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면은 소득이 좋아져요. 돈 버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소득이 올라가죠. 소득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돈을 많이 쓰게 돼요. 돈을 많이 쓰게 되니까 쓰게 되려는 그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물가 상승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국가 성장이 떨어지게 되면 소득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 되면 사려는 사람이 없으니까 물가가 하락하게 된다. 이거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우리 수요 공급 곡선을 이렇게 우리 배웠죠. 그래서 가격 결정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대한 부분들인데, 보통 우리는 이제 수요 곡선들을 많이 설명을 하죠. 수요가 증가되게 되면 E에서 E1으로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 물가가 상승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리고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E에서 E2로 물가가 떨어지게 된다. 라게 보는 거죠. 수요의 변동에 따라서요. 보통 공급에 대해서 이걸 많이 바꾸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산업화 이후에 물건이 사러 갔는데 잘 없다? 이런 경우는 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현상은 보통 수요에 대해서 많이들 생각하는 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현상을 좀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같은 다른 이제 형태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보통은 인플레이션은 이렇게 해서 물가가 상승하게 된다를 나타내게 되는 건데, 스태그네이션 같은 경우는 국가 경제가 성장이 좀 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수요에 대한 곡선의 변동이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공급이 좋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대표적인 형태가 우리 한 40년 전쯤에, 잘 모르겠지만 그때쯤 이제 오일 파동, 석유 파동이 일어났었을 때 원자재를 살 수가 없었어요. 원자재를 살 수가 없었으니까 경제 성장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던 그런 현상이 일어났었는데, 이걸 아까 그 수요 공급 곡선에서 한번 대비해서 보면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중에서 아까는 수요 곡선의 변동에 대한 물가를 알아봤었는데, 지금은 공급에 대한 얘기예요. 보통의 우리가 경제가 일어났을 때는 공급이 많아지는 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공급이 증가가 되면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대량 생산에 대한 이런 이점들을 보통 얘기하곤 하는데, 올해 초만 하더라도 체감된 게 반도체랑 자동차 같은 것들이 주문을 하면 몇 개월을 기다려야 된다, 아니면 1년, 2년을 기다려야 된다. 최근에 보니까 차를 사려면 입대 전에 계약해서 그리고 제대할 때 차를 받을 수 있다. 이 정도로 한 2년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지금 제아에 대한 이제 공급이 상당히 불안전한 상태예요. 아무래도 원유 수출을 하는 러시아라든가 아니면 곡창지대가 있는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가장 크게 일어난다고 보는데, 그래 돼서 공급이 만약에 줄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줄게 되면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요. 공급이 줄어드는데 수요는 가만히 있더라도 이 부분들이 이제 많이 좀 공급이 감소되게 되는 거고, 이러한 형태에서 인플레이션하고 스태그네이션이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현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금리가 엄청나게 오른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그 환율도 계속 오른다고 하고 있고, 보통은 환율이 올라서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물가는 좀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상은 물가도 계속 오르고 있어요. 물론 이제 물가가 오르기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계속 이런 상태로 금리를 올렸는데도 계속 물가가 안 잡히게 된다. 이럴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지금 경기 침체의 늪에 계속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부동산 가격은 계속 하락하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부담 때문에 사려는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고 점차 이자 부담은 세지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부동산 같은 경우도 급매로 내놓거나 경매로 나오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들이 지속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언제 사면 됩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들은 지금 여기 경제신문의 타이틀들을 보면 그래요. 미국 소비자 물가가 아직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는 계속 오를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 금리도 상당히 오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IMF 총재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의 폭증 기간차를 막아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과거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인플레이션이 거의 한 10% 정도 오르게 되니까 미국에서는 금리를 22%까지 한꺼번에 10% 이상 오른 적이 있다고 해요. 그런 현상이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이렇게 얼어붙을 것이다. 그래서 주식이나 예금, 부동산 모두 다가 공포의 시기가 올라온다. 몇몇 분들은 그래요.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금리 이자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 되면은 예금에 놔두는 게 무조건 좋은 거 아니냐. 말은 맞습니다만 예금 이자를 지금 4%대에 많이 정기 예금을 주겠다라고 해서 예금을 좀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금리는 4%를 준다고 하지만 물가 상승률이 만약에 5%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돈은 들어가서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마이너스 1%의 효과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5% 이상의 이자를 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투자 상품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지금 그게 없다면 예금으로라도 막아 놓는다. 어떤 분들은 지금 그럼 달러를 사서 조금 막아 놓겠다. 물론 그런 얘기를 하기에는 지금 1,400원대의 달러를 지금 사서 향후에 달러가 1,600원이 되기를 그런 전망까지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달러를 지금 킹달러라고 얘기하죠. 킹달러는 언제 꺾이냐? 환율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판이 바뀔 것이다 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내년 초까지는 어렵지 않나 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그럼 부자들은 돈을 어떻게 버나? 사실 부자들은 뭔가를 투자해서 돈을 벌기도 하지만 그 투자의 타이밍을 찾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도 부자들이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락장에 뭔가를 투자를 해서 손실을 내는 것보다 그냥 현찰 갖고 있는 게 가장 최고의 투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총알을 준비하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부동산을 4개 정도를 지금 갖고 있는데 총액으로 치면은 지금 한 5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들에 있어서도 지금 제가 돈을 처음에 시드머니가 없었다면 하나하나 시작하지 못했을 그런 부동산들이기 때문에 점차 우리가 사례를 설명드릴 때 제 부동산 노하우나 제가 갖고 있는 이제 부동산 자산들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지만 일단은 지금은 시드머니를 좀 더 준비해라. 왜냐면 지금은 시드머니를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기회가 와요. 거의 뭐 경매가가 50% 이하에 나오는 것들. 그런데 내가 이거에 대한 경매 최소 보증금이 없으면 그 부동산을 못 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최고의 기회를 기다려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가급적 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물론 돈이 있으면 가급적 지금은 대출을 다 떠버리면 되죠. 근데 이제 줄이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금리가 최대한 낮은 것들로 다시 찾아다녀요. 뭐 정부 정책 자금이라든가 R&D 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금들에서 저리 이자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찾아가지고 높은 이자들을 대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습니다. 금액을 줄이는 것도 좋지만 정부 정책 자금들을 활용해가지고 이자를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요. 자, 그래서 부동산이 저평가 시기에 돈을 투자하는 방법들을 앞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요. 보통 대출에 대한 주택 같은 경우는 LTV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뭐 70%를 해준다, 60%를 해준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보통 상업형 건물 같은 경우는 거의 80%까지도 할 수 있는 방법도 많고 아니면 경락대금 대출 같은 경우는 90%도 잘 하면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소규모의 시드머니만 잘 갖고 있으면 요걸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잔금 대출을 받아서 적은 금액으로 부동산 확보를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그 부동산의 가치 자체가 떨어진 게 아니라 가치는 높은데 저평가된 건물을 사게 되면 그 감정평가 금액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아니면 조금만 내려오기 때문에 그 차액을 이용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부동산을 팔지 않고도 다른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투자를 할 때는 과감하게 투자해야 되지만 지금같이 좀 부동산이 상당히 얼어붙었다 라고 생각했을 때는 조금 참아서 이렇게 현금을 좀 가지고 또 대출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주식도 물론 어떤 분들의 투자 방법에 의하면 장기적으로 정말 우량주를
주가를 천천히 올리는 방법도 있다고 하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는 거의 10년 주기를 보는 것도 방법이기 때문에 상당히 긴 텀을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를 해보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댓글을 가지고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